412페이지 보면 슈타켈버그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슈타켈버그 모형 여기 땡땡하고 거기다 수량 선도자 모형 이렇게 써나? 수량 선도자 모형. 앞에 꾸르노 모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꾸르노는 서로 이제 추종자로 행동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산출량 정하면 그냥 쫓아가. 그런데 이제 선도자로 나서는 이유는 있겠죠. 선도자로 나서면 자신의 이윤이 더 커질까 아니면 이윤이 떨어질까? 이윤이 더 커지니까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앞서 나갈 때 그 수량 선도자가 갖는 이득을 선도자의 이득 이렇게 불러요. 결론은 그거야. First movers.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이득. 이래서 First movers advantage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수량 선도자는 이득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은 먼저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정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거 100원짜리로 정하면 경쟁하는 기업이 90원에 이걸 팔아버리면 나의 수요를 다 뺏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추종자로 나서는 게 이윤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수량 같은 경우는 선도자로 나서는 게 이윤이 커지는데, 그 수량 선도자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걸 몇 번이에요 지금? 순서로 번호는 몇 번이야? 4번. 4번 슈타켈버그 모형. 슈타켈버그. 기본적으로 수량 선도자와 수량 추종자가 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추종 기업이 있는데, 추종 기업. 이 선도 기업을 기업 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종 기업을 기업 2라고 이렇게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도자는 지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산출량을 정하냐,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뭘 알고 있어? 상대방의 리액션 커브, 요 리액션 커브를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리액션 커브, 기업이 있죠. 요 기업이 상대방의 반응 곡선을 알고 있다고 하고, 이걸 제약으로 삼는 상태에서, 제약, subject to,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맥시마이즈 뭐예요? 파이 1. 기업 1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차이가 전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요 상대방의 최적 반응을 고려하고 이 반응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자신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기업의 행동 원리는 이거야. 선도기업 행동 원리. 추종기업은 뭐 볼 필요도 없어. 추종기업은 당연히 요 리액션 커브 2에 따라 행동하겠죠. 자신의 이윤 극대화의 궤적이니까 이게, 추종기업은 당연히 이걸 따라 행동을 할 것이고, 근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하고, 선도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먼저 정하고, 그때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우리가 Q1 리더라고 해요. 리더, 선도자의 산출량. 그리고 얘가 정하는 것, 리액션 커브 2, 이거에 기초해서 상대방이 정하는 것을 Q2 팔로워 이래서 추종자의 팔로워. 우리 관심사는 이거야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고, 직관에 기초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고, 앞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수식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Q1, Q2, 기업 1과 기업 2는 지금 어떤 경쟁을 하는 기업이라고? 산출량 경쟁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45도의 반직선을 한번 끌어냈더니 이 궤적에서는 항상 Q1과 Q2가 같은, 기업 1과 기업 2의 산출량이 같은 궤적이고, Q2에 치우쳐서 요 기업 1의 반응 곡선이 요 리액션 커브 1. 리액션 커브 1은 뭐라 그랬어요? 리액션 커브 1은 기업 2의 산출량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산출량의 궤적이다.
되세요? 상대방의 산출량, 전략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의 궤적이다. 써나요? 써봐. 리액션 커브 반응 곡선이 뭐라고? 상대방의 산출량, 전략,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나의 이윤, 괄호, 보수, 괄호 닫고 를 극대화하는 전략, 산출량의 궤적. 이게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45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두 기업의 직면하는 수요가 똑같고, 두 번째 비용 구조도 똑같을 때, 수요가 똑같고 비용 구조가 똑같을 때 이렇게 반응 곡선을 45도의 반직선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그릴 수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게 두 기업의 최적 반응이 맞아떨어지는 꾸르노 내시 균형점이라 그랬고, 꾸르노 내시 균형점. 여기 수평의 점선을 조금 더 보내놓고 수직의 점선을 좀 더 보내놔요. 이렇게 보내놔.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요 리액션 커브 1 이게 기업 1의 최적 반응의 궤적이고요. 리액션 커브 2는 기업 2의 최적 반응의 궤적인데 이 리액션 커브 1은 잘 들으세요.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산출량이 여기서 주어져 있어. Q2가 산출량이 여기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이 이 점이죠. 상대방 Q2가 여기서 주어져 있으면 이걸 그대로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여기 나의 보수가 극대화되는 점이야. 그 말은 어떤 다른 점보다 이 점이 자신의 이윤이 가장 커진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벗어나도 이윤이 작아져 버리고 이 점을 벗어나도 작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윤, 등 이윤선의 극점이야 이게. 정점. 그 말은 이 궤적상에서 전부 다 등 이윤선을 그릴 수 있는데 등 이윤선이 이렇게 극점을 갖는다고 했어. 이렇게. 기업 2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액션 커브는 뭐라고? 상대방의 산출량이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의 궤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기업 1이 산출량을 정하면 기업 2는 여기서 자신의 이윤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죠. 이윤이 가장 커져. 극점이야 이게야. 그래서 요런 등 이윤선을 쭉 그릴 수 있는데 여기도 있겠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등 이윤선을 또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파이 1 기업 1의 등 이윤선이고 요거는 파이 2 기업 2의 등 이윤선인데 여기는 둘 다 수량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수량이 주어진 걸로 간주하는 수량 추종자일 때 이렇단 말이죠. 둘 다 추종 기업일 때. 그런데 선도자는 자 기업 1이 선도자야. 얘는 둘 다 추종자일 때는 여기서 생산을 하겠지만 이제 뭘 알고 있다? 요 리액션 커브 2. 요 상대방의 최적 반응 곡선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 그 말은 요 리액션 커브 2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 1은 아래로 떨어질수록 이윤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끌어내릴 텐데 언제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접할 때까지. 상대방의 반응이 제약이니까요. 제약. 요게 제약이니까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접할 때까지 끌어내릴 텐데 요런 형태로 접할 때 끌어내린다. 요렇게. 접해. 요게 정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안 되고 정점이다. 여기에 정점이고 여기 정점. 그래서 요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요런 점을 슈타켈버그 요 S 슈타켈버그 균형점이다. 슈타켈버그 균형점. 그때 달성되는 산출량을 여기 산출량을 Q1 리더가 생산하는 산출량이고요. 기업 2는 어디서 생산한다? 여기서 쭉 수평의 점선을 보내서 여기가 Q2 팔로워가 생산하는 산출량이다. 등 이윤선은 색깔 있는 걸로 다시 표시해 보면
등이윤선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접해. 그러면 기업 1의 이윤은 여기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파이 1보다 파이 1 프라임이 이윤이 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산출량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윤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 기업 2는 이윤이 커질까 작아질까? 기업 1은 이윤이 커졌는데 선도자로 나갔으니까 기업 1은 요 선도자의 이윤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진다고. 그런데 기업 2는요. 요 기업 2는 추종자는 이윤이 커질까 작아질까? 당연히 작아지죠. 왜 작아져? 왜 작아져? 얘가 커지는 이유가 생산을 이보다 생산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윤이 커진 거잖아요. 얘는 생산을 여기서 생산하다가 생산을 적어졌으니까 이윤이 작아지지. 그런데 그 등이윤선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을 끌어올려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파이 2 프라임이야. 자신의 산출량 쪽으로 가까이 가야 이윤이 커지는데 자신의 산출량 쪽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슈타켈버그 균형이라고 말하고, 이 슈타켈버그 균형에서는 항상 먼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는 기업, 요게 이윤이 커진다. 이거를 요 선도자의 이윤이 커지는 것을 이걸 first movers advantage 이렇게 부른다. 선도자 first movers advantage. 선도자의 이득이 존재한다. 선도자의 이득이 선도자의 이익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기업 1만 알까요? 기업 2도 알지. 내가 먼저 생산출량을 결정하면 나의 이윤이 커지고 대의 이윤을 좀 빼앗아 올 수 있다. 이걸 알지. 시장 수요는 똑같으니까. 그럼 서로 둘 다 선도자로 나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리액션 커브 1이 있고요. 얘가 요렇게 리액션 커브 2가 있는데 이게 꾸르노 내시 균형점이고 여기서 꾸르노 내시 균형에서 등이윤선을 서로 접했는데 등이윤선을 끌어내리면 이윤이 커지니까 얘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점이 그리고 쭉 수직의 점선을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다. 또 해보세요. 얘는 요렇게 지금 그리기가 편하게 그린 것 점이지 반드시 여기서 점선이 여기에 균형점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 얘는 요 나의 이윤을 크게 하는 요렇게 이윤이 생겼는데 아래로 끌어내리면 여기서 나는 생산을 하려고 하고 얘는 또 이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끌어내려서 여기서 생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얘가 결국은 여기서 여기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얘도 여기서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요렇게 여기에 S 예컨대 프라임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균형은 형성되지 않고 불균형 상태가 되는데 그게 슈타켈버그 디스이퀄리브리엄, 슈타켈버그 불균형 상태로 간다. 가만 얘가 있어줘야 나의 이윤이 커지면서 나의 생산량이 여기서 결정될 텐데 Q1이 얘가 Q1 얘가 가만히 있어야 나의 생산량이 이렇게 Q2 여기가 될 텐데 제가 여기서 결정하려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윤이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지 않지. 그래서 이걸 슈타켈버그 디스이퀄리브리엄, 슈타켈버그 불균형 상태가 된다. 그게 나와 있는 게 거기 413페이지 SD 이렇게 되어 있죠. 슈타켈버그 디스이퀄리브리엄 그러면서 슈타켈버그 전쟁 상태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전쟁. 그렇게 하고 그 414페이지 거기 보시면
414페이지 슈타켈버그 불균형이라고 큰 글자로 되어 있는데 꾸르너 복점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어떤 산업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 기업이 일종의 경제적 전쟁을 하고 있는 슈타켈버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뭐가 불균형 상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르트랑 모형 가겠습니다. 베르트랑 내시 균형. 뒤에도 내시가 붙은 거 보니까, 내시가 붙은 거니까 이것도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가정 혹은 기초를 좀 보면 두 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데 두 기업이 가격 경쟁을 합니다. 가격의 경쟁을 하는 두 기업. 두 번째는요, 이 상대방의 가격을 주어진 걸로 간주한다. 이걸 이렇게 썼어요. 모든 i번째, j번째 기업이 all i, j에 대해서 i번째 기업이 뭘 변화시켰을 때 가격요. p, i번째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얼마만큼 미세하게. j번째 기업의 p, j번째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간주한다. I가 J와 물론 다른 기업이고.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얘가 가격을 변화시킬 때 얘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기업이 있을 때는 그냥, DP1분의 DP2 뭐 이런 식으로 DP1분의 DP2. 요게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추측된 변화가 제로다. conjectural variation in price. 그래서 가격에 추측된 변화가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것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베르트랑 모형을 좀 볼 텐데요. 물론 P1, P2가 뭐라고요? 둘 다 가격 경쟁을 하니까 기업인은 내 가격을 어디서 정해야 되지? 기업인은 나는 어떻게 정할까? 이게 이제 가격이 전략 변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45도의 반직선을 끌어내서 여기서 균형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려면 이 두 기업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장 수요도 그리고 비용 구조도 똑같은 형태의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P2하고 P1이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리액션 커브라는 거, 반응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볼 텐데, 이 반응 곡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이 먼저 100원짜리를 정하면 나는 100원에 정하면 시장 수요를 뺏어올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100원을 정하면 나는 조금이라도 값이 싸게 90원에 팔아야지. 그래야 시장 수요를 빼앗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보다 더 낮은 선택이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최적 대응일 거예요. 최적 반응일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45도입니다. 상대방이 P2A에서 뭘 정하면, 가격을 정하면 나는 P1A에서 똑같이 45도 선상에서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의 뭘 빼앗아 올 수 없어? 수요를 빼앗아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점이 나의 최적 반응점이야. 요게 상대방이 P2A에서 정하면 나는 P1B에서 정해야지 상대방의 뭘 빼앗아 올 수 있어? 수요를 빼앗아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기업 1이 P1A에서 정하면 나는 P2A에서 정할 거야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낮은 여기서 정해야 P2B에서 정해야 빼앗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점이 최적 반응점이고 이런 점이 최적 반응점이라는 거예요. 얘는 누구의 리액션 커브 1, 기업 1의 최적 반응점이고 여기는 리액션 커브 2의 최적 반응점이 되겠지. 이제 경쟁을 해. 얘가 이제 가격을 점점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낮춰야 되지 같이. 그렇죠? 얘가 계속 낮추면 나도 낮춰야 돼. 근데 어디 이하로 낮출 수는 없냐면
얘가 지금 MC 한계 비용인데요. 누구의 한계 비용이냐면 기업 2의 한계 비용이야. 얘는 누구의 한계 비용이냐면 기업 1의 한계 비용이에요. 두 개의 비용 구조가 똑같으니까 45도 선상에 있어. 얘가 뭐 3이면 얘도 3이다. 뭐 똑같은 형태예요. 둘이 경쟁을 아무리 경쟁을 해도 한계 비용은 물건 한 단위 추가로 만들 때 비용 증가분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낮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게 되지. 응?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어디까지 경쟁을 한다고? 여기까지요. 쭉 가격 경쟁을 하면 이런 형태로 요게 리액션 커브가 지나는 궤적입니다. 요게 리액션 커브가 지나는 궤적이야. 요렇게. 두 기업이 최적 반응이 맞아떨어지는 점, 이게 균형이라 그랬죠. 두 기업의 최적 반응이 맞아떨어지는 점 균형이야. 여기와 똑같아. 여기서 아까 요 리액션 커브, 요 1하고 리액션 커브 2가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균형이 됐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점 시장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가격을 내가 어디서 정할까? 정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가격 수용적 기업이야? 가격 설정력 갖는 기업이야?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이죠. 가격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MC로 떨어지고 있어. 이 가격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 MC로 떨어지고 있어. 그 말은 경쟁 시장의 가격 결정처럼 가격 설정력이 전혀 없는 가격 수용적 기업처럼 가격을 MC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거를 P equal MC 수준에서 기업 1도 기업 2도 MC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사실은 얘가 과점 기업인데 경쟁 기업의 행동 원리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쟁 기업은 가격을 한계 비용만큼 정하면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이가 제로야. 그러니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베르트랑의 역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르트랑의 뭐라고? 역설. 왜 역설이라고 그런다고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인데 자신의 이윤이 전혀 없는 데까지 경쟁을 해서 결국은 가격 설정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이걸 그래서 베르트랑의 역설이다. 그런데 두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할 때 기업 1이 생산하는 제품과 기업 2가 생산하는 제품이 같은 제품이어야 시장 가격이 서로 경쟁이 되겠죠. 다른 제품을 값싸게 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주 그 값이 낮은 제품들은 저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 고가 제품하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MC 수준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서로 경쟁을 해야 되지. 그걸 동질 제품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베르트랑의 역설은 언제 성립하냐면 동질 과점일 때. 동질 과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과점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동일한 상품일 때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MC로 떨어져 버린다. 기억할 것은 동질 과점일 때 그러고 차별 과점일 때는 다른 제품을 서로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베르트랑 역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415페이지 보면 베르트랑 모형에 기업 1의 반응, 기업 2의 반응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기업 1과 기업 2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아까 45도 반직선을 끌어내고 이거보다 낮은 점을 찍어서 얘보다 낮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쭉 연결한 것이고 그 만나는 점이 뭐예요? 지금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원까지 왜 경쟁을 할까? MC니까 그게 한계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414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좀 읽어보시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 밑줄, 그게 동질 상품이죠.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두 기업이 이와 같은 방식의 베르트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소비자들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의 밑줄, 일정한 수준 3,000원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경쟁하다 보면 3,000원까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1의 한계 비용이 더 높은 가격에서 뭐 출발해도 결국 그걸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꾸르노 모형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와 같이 기업 2의 최적 대응을 13-5에서 보는 반응 곡선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기업 1도 마찬가지고, 기업 2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416페이지 가보면 베르트랑 균형, 거기 베르트랑 균형에서 결국은 이렇게 동질 과점의 경우는 가격과 산출량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와 매우 비슷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두 기업 모두 한계 비용과 같은 3,000원 가격을 부르게 되고,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0의 이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베르트랑 경쟁의 결과 밑줄 그으세요. 베르트랑 경쟁의 결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가격이 한계 비용만큼만 받게 되니까 누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저렴하게. 응?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매우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두 기업이 똑같은 상품 밑줄, 그리고 한계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일련의 가정.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사실 현실의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베르트랑 모형이 현실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균형을 결정하는 데 수요 조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오직 생산 비용만이 문제가 되고, 밑줄, 생산 비용만이 문제가 되고 수요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현실성은 두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실은 과점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완전하게 똑같은 제품들이라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경쟁 시장처럼 또 MC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리라는 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별 과점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굴절 수요, 말 그대로 수요 곡선이 굴절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굴절이 있는데, 보통 현실을 보면 이제 첨예하게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까 제가 이마트하고 다른 대형마트 3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얘가 내가 가격을 낮추면, 조금이라도 높게 팔면 내 수요가 가격을 낮춘 기업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바로 낮춘다 이 말이에요. 제가 100원 낮추면 나도 바로 100원 낮춰. 이게 그래서 최저가 보상제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가격을 높이면, 내가 가격을 높이면 상대방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 너 잘 가라 이러면서 안 따라가. 가격을 낮추면 즉시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썼을 때하고 낮추는 전략을 썼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달라.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이 현실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굴절 수요 모형인데, 거기 좀 읽어볼게요. 만약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밑줄.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기업들 사이에 담합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1,000원씩 받기로 하자. 이렇게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담합을 안 해도 과점 시장에는 가격이 안정성을 갖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그 설명이에요. 스비지라는 사람은 거의 과점 시장 안에서 기업들 사이에 밑줄 긋시다. 아무런 담합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수요 곡선에 굴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가격 스위지는 두 번째 줄에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비대칭성을 갖는다 밑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가격을 높이면 안 따라오고 낮추면 금방 따라오는. 이 과점 시장에 어떤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경쟁 기업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다음 단락에 설명. 즉 이하부터 여러분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가격을 낮추면 어떠냐, 가격을 높이면 어떠냐,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굴절 수요 모형이라는 것은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점선으로 한번 표시하면 이렇게 점선의 수요 곡선이 있다. 처음에 시장 가격이 PA라는 이런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격을 높이면 상대방이 안 따라온다면요. 원래는 이런 굴절이 없을 때의 수요 곡선을 따라보면 내가 가격을 높이면 이만큼의 나의 수요는 지금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가격을 낮추면 이만큼 수요가 늘어야 돼. 그런데 상대방과 지금 경쟁 상태에 있는데 내가 가격을 높이면 상대방이 전혀 안 따라와 버려. 그러면 나의 수요는 상대방이 더 저렴하니까 상대방의 제품을 쓰게 되고 소비자들이 내 수요는 훨씬 더 크게 떨어져 버린다 이거지. 그 이해되시죠? 내가 가격을 높였을 때 수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높였을 때 가격을 이게 수요가 10개만 떨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따라와 버리면은 20개, 30개가 떨어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 두 번째는 가격을 낮췄을 때는 어때요? 가격을 낮췄을 때는 요만큼 수요량이 늘어야 정상인데, 내가 100원 낮추면, 지난번에 10개 팔았는데 이제 20개 팔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쟤도 같이 가격을 낮춰버려서 수요가 별로 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굴절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MR 커브로 그려보면요. 얘에 대한 MR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에 대한 MR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완만하니까 절편 갖고 기울기 2배가 이렇게 생길 거고, 얘에 대한 MR은 여기 이제 여러분 불연속적인 점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에 대한 MR은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만 MR을 따라서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래서 디맨드 커브에 대한 MR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생길 거고, 이 MR 커브가 불연속적인 구간이 생긴다. 이렇게 MR이 불연속적인 구간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MC가 예컨대 이렇게 죄송합니다. MC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MC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MR 이퀄 MC를 달성하는 요 QA 수준에서 산출량은 결정되고 가격은 PA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것입니다. 요 MC가 여기서부터 MC 프라임까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아? MR 이퀄 MC 조건이 산출량이 여기서 결정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요 가격이 안정성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안정성을 갖는다. 이게 과점 시장이 서로 기업들이 담합을 안 해도 이런 수요 곡선의 굴절이 있으면 가격의 안정성을 갖는다는 게 스위지의 주장인데, 이게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이 문제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냐, 서로 산출량 경쟁을 하면 일단 수량을 정한 다음에 수요곡선에 집어넣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도 보면 두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격이 결정돼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건 과점 시장의 가격 결정 모형으로서는 아무 쓸모 없는 얘기인 거죠. 쓸모가 없어. 두 번째는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격을 올렸을 때 얘가 안 따라오고 가격을 낮췄을 때 금방 따라오는, 이게 이제 현실은
현실은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증이 없어. 실증이 없어. 모든 이론은 그걸 백업해주는 실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증이 별로 없어. 자, 내용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 419페이지 거기 그래프를 이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수요곡선이 생겼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4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안정성은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에 굴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굴절 수요 모형은 밑줄 보세요. 한동안 과점 시장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글러의 주장에 따르면 과점 시장 안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에 굴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현실에서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다른 기업도 또 덩달아서 올리는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실증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큰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굴절 수요 모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갖는 문제점은 뭐냐?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을 뿐,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건데 아무런 설명을 못 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다고? 가격 결정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런 설명이 없어. 자, 가격 선도 모형, 그 불완전 담합인데 그거 가볍게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 좀 보겠습니다. 13.3 가격 선도 모형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자주 드는 게 이동통신 3사예요. 제일 그 지배적인 기업이 뭔가요? SKT. SKT가 가장 지배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KT라든가 그 LG U+는 SKT가 정하는 요금제를 따라갑니다. 보통은. 물론 경쟁하다 보니까 U+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SKT가 지배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먼저 정하면 추종 기업들이 이걸 따라가는 형태로, 이걸 이제 가격 선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지배적 기업은 지 마음대로 그냥 가격을 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격 결정 원리가 시장의 수요는 정해져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휴대폰을 샀을지, 시장의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를 뭐 새로 창출하면 좋죠. 블루오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창출하면 좋은데 이미 차 있어. 시장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걸 나눠 먹기가 이게 이제 나눠 먹는 시장이 보통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시장 수요를 예를 100이라고 판단을 했어. SKT가. 그런데 LG U+하고 KT가 여기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을 100 중에 보니까 한 40 정도는 돼. 그렇다면 시장 수요에서 40을 빼버리고 60은 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고 시장 수요에서 빼버려. 아까 그런 수요를 무슨 수요라 했어요? 남는 수요? 시장 수요에서 빼버리고 남는 수요를 잔여 수요, 남는 잔여. 그래서 잔여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이게 지배적 기업의 행동 원리예요. 그래프를 좀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42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이 절에서 설명하려는 가격 선도 모형은 밑줄 그으세요. 과점 기업들이 거기 암묵적인 상호협조, 명시된 게 아니고요. 명시되면 카르텔이 됩니다. 암묵적인 상호협조 관계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밑줄, 나머지 기업은 그걸 그대로 따라줌으로써 암묵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이 모형인데, 문제는 어떤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느냐에 있고, 그 선도하는 기업은 보통 비용 구조가 좋은 대기업이겠죠. SKT, 그 지배적 기업 밑줄 긋고, 도미넌트 펌 이렇게 부르고, 이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이 모형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일단 지배적 기업에 다음에 찍었고,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각각의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까 뭐에서 뭘 빼버린다고? 시장 수요에서 군소기업들이 공급하는 것을 빼버려.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서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팔고 싶은 만큼 모두 팔게 한 후에 시장 수요의 나머지 부분만을 채우면서 이윤 극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그 밑줄 그으세요. 이 지배적 기업은 시장 수요 곡선에서 군소기업의 전체 공급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빼버리고 자신의 수요 곡선으로 그걸 간주하는데 그걸 잔여 수요 곡선, 잔여 수요 곡선이란다. 자, 421페이지 그래프 보세요. 왼쪽 그래프에 시그마 MCI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 동그라미하고 그렇게 써놔. 군소기업의 공급 시그마니까 뭐예요? 다 합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KT하고 U+가 공급하는 공급량을 합한 거야. 시장 수요가 있어요. 거기 DM 여기다 시장 수요 써놓고 시장 수요. 그러면 A점 한번 찾아봐. A점에서는 시장 수요를 군소기업이 전부 다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수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P1의 가격이라면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수요 곡선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가보니까 P1에서는 나의 수요가 전혀 없어. 제로야. 그런데 왼쪽 그래프 와봐요. P2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2 수준에서는 거기 B점에서 군소기업이 공급하고 시장 수요는 C점에서 시장 수요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이만큼이 누구의 수요겠어요? 누구의 수요야? 지배적 기업이 공급할 수요지 이제. 그래서 거기 써놔요. 거기다. 지배적 기업의 수요. 그 사이만큼 BC 그 사이만큼을 연결을 해서 지배적 기업의 수요예요. 어떤 수준에서? P2 가격 수준에서. 오른쪽 그래프 와봤더니 P2 가격 수준에서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가 여기서는 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P2 F. 그 거리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되죠? BC 거리하고 P2F하고 거리가 같아야 되지.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왼쪽 그래프에 P3 가보세요. P3 가봤더니 군소기업들은 이제 P3 이하로 돼버리면 공급을 해야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용 구조를 따져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P3까지만 공급을 할 건데 P3에서 시장 수요는 P3 이만큼 엄청나게 수요가 있잖아요. 그 수요만큼을 누가 공급하겠어요? 이제 지배적 기업이 공급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P3 H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큼 공급을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D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D 오른쪽에 그렇죠. 도미넌트 펌 아까 그랬잖아. 도미넌트 그 D의 약자고. 그래서 지배적 기업의 수요예요. 거기서 옆에 써놔. 지배적 기업의 잔여 수요 곡선. 지배적 기업의 잔여 수요 곡선. 거기 왜 H점에서 굴절이 되어 있을까?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 시장 수요 자체가 누구 거예요, 이제? 자기 거야. 그 위에서는 계속 이제 군소기업권을 빼왔는데, 당연히 더 가파르겠죠.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 하여튼, 우리는 그 이하에서 가격이 전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수요 곡선으로부터, 지배적 기업의 잔여 수요 곡선으로부터 뭐가 도출이 되어 있어? MRD는 뭐예요? 지배적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입니다. 선형 수요니까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그렇게 나올 거고, MC가 이렇게, MCD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배적 기업의 전체 생산량은 QD 바가 되고, 가격은 어디서 정해? 수요 곡선 높이에서 정하겠죠. 왜 수요 곡선 높이에서 정해? 왜? 이 수요 자체가 다 자기 거니까. 소비자의 최대 지불사를 다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P2 수준이 지배적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에요. 그 P2에서 왼쪽으로 점선이 표시가 되는데 그 C점 쪽으로 화살표를 해서 화살표를 해. 그러면
지배적 기업이 먼저 가격을 정하면 이 군소기업들은 이 가격을 그대로 프라이스 테이크 한다. 가격을 수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시장가 어디서 형성되는 거예요? P2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군소기업의 공급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P2 B만큼, 그리고 B, C만큼은 누가? 지배적 기업이 공급한다 이거지. 자, 순서를 알아둬요. 먼저 잔여 수요 곡선을 도출해야 돼. 시장 수요에서. 군소기업에 뭘 빼버려? 공급량을 빼버린 형태로. 그리고 그 잔여 수요 곡선부터 뭘 도출해? MR을 도출하고, 가격을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정해요. 이제 시장 수요는 다 내 거니까 나머지는. 그리고 나서 그 정한 가격을 군소기업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그걸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카르텔, 담합, 완전한 담합. 자, 거기다 별표하고. 카르텔. 자,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피차의 손해가 되는 과열 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독점 기업에 준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과점 시장 안의 기업들이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담합이 완전하게 밑줄, 공식적으로 밑줄 이루어진 것을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앞에서 지배적 기업에 의한 수량 가격 선도는 뭐였어요? 암묵적인 담합이었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인 담합, 완전한 담합 이렇게 부른다. 똑같이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거기 시그마 MC에다 동그라미. 뭐를 시그마 했다는 거예요? 뭐를 더했다는 거야 도대체? 개별 기업들의 한계 비용 곡선을 다 수평으로 합한 거예요. 그 옆에 써놔요. 이 카르텔 안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여서 카르텔을 형성하니까 그 카르텔을 형성하는 기업들의 MC의 수평합이에요.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고요. 그로부터 MR이 도출돼 있고 MR 이퀄 MC 조건에서 Q hat, P hat 이런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진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장 전체의 공급량만 정해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이 둘이 만났는데 둘이 담합을 했어. 우리가 100개 시장에 공급하자. 우리 각각 공급하면 200개가 공급이 되니까 너무 가격이 낮고, 담합을 해서 100개만 공급하자. 이랬는데, 그럼 100개 중에, 50개씩 절반씩 나눠서 공급할 거냐? 아니면 내가 훨씬 더 큰 기업이잖아. 너는 좀 작은 기업이고, 그럼 내가 한 70개 할게. 너 30개만 해라. 뭐 이런 할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협상력에 따라서. 협상력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 일단은, 422페이지 보면 밑에 그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에서 세 번째 줄에 우선 카르텔은 이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본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한계 비용은 거기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산출량이 동시에 증가하더라도 밑줄 그으세요. 생산 요소 가격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이 말이에요.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이 곡선은 가맹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거다. 수평의 동그라미 수평합하는 거예요. 수평합. 지난번에 수평합을 P 이퀄 3Q 플러스 4, P 이퀄 4Q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시그마 P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Q로 정리한 다음에 시그마 Q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거 잘 알아두고 더하면 돼. 하여튼 수평합하면. 그래서 그 수평합 해가지고 뭘 도출하고 시장 수요로부터 MR 도출하고 가격을 정하면 되는데 밑에서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문제는 산출량과 가격이 정해졌어.
그렇다면 전체 생산량 목표를 각 가맹 기업이 어떻게 할당하느냐가 문제인데,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카르텔이라면 모든 기업이 한 개 비용이 같도록 산출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독점 기업이 최소의 비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의 한 개 비용을 갖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이 연합체인데, 이게 카르텔이 이렇게 그냥 칼로 뭐 자르듯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많고, 결국 현실에서는 밑줄 산출량 목표의 할당이 가맹 기업들 사이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카르텔을 이렇게 형성했는데, 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간단한 예를 든 것처럼 200개를 각각 기업들이 생산해서 다 시장에 200개를 해서 공급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절반만 우리가 담합을 해서 절반만 공급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두 기업이 모여서 50개씩 생산하기로 했어. 그런데 나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사실은 50개가 아니란 말이죠. 카르텔 전체의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점은 되지가 않아.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A 기업이 있고요, 기업이 B 기업가 있고, 시장 전체의 경우를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A 기업은 MC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B 기업은 MC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 MC A하고 MC B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수평으로 쫙 더했더니 요런 MC 곡선이 생기더라. 요게 시그마 MC고, 시장 수요를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시장 수요 디맨드 커브가 있고, 요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PQ 평면에 시장 수요가 우하향하는 선형 수요니까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이렇게 도출될 것이고, 그러면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이 정해. 왜냐하면 카르텔은 두 기업 이상이 모여가지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P 독점의 요 모노폴리의 가격이 정해질 것이고, 이게 전체 지금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업들의 산출량이란 말이죠. QM 혹은 Q바 이렇게 쓰는데, Q바. 그러면 요만큼의 산출량을 어떻게 할당하냐 이 말이에요. 요만큼 할당. 조금밖에 생산을 안 해야, 그래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여기 수평의 점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이렇게 쭉 보내는 이유는 여기 높이가 뭐예요, 지금? MR의 높이이기도 하고 MC의 높이이기도 하죠. 이 MR과 MC가 맞아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MR의 높이이기도 하고 MC의 높이이기도 해요. 요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요거와 뭐가 맞아떨어지는? 요 MC가 맞아떨어지는 상태에 뭘 정하고? 요 B 기업의 최적의 산출량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A 기업의 최적의 산출량을 정해서 요걸 합한 게, 얘하고 얘를 합한 게 뭐예요? 요 QM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합한 게 QM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요것만 생산을 해주고 얘는 요것만 생산을 해줘야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이렇게 적게 공급이 되면서 요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합이윤, 공동이윤은 극대화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산출량을 계속 생산하고 결합 담합을 해서 협정을 계속 준수하려고 했더니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가격이 높아. 그러면 기업 A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요 P하고 요 MC가 맞아떨어진 여기지. 여기. 요 QA의 요 프라임 여기지. 얘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B 기업도 요 QB 프라임 여기지. 요 QB 스타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산출량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그냥 산출량을 여기서 조금 늘려버리면 더 많이 팔고 이 가격에 더 많이 팔고 나의 이윤이 커져버린다 이것입니다. 그 이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 지금 요 QA 스타만큼을 이게 뭐 하게 되면 요만큼의 산출량을 계속 유지해 주게 되면 요게 전체 TR인데요. 요 아래쪽 면적이 뭐고 요 아래쪽 비용을 빼고 요게 이윤이고 요 이윤을 이만큼 늘릴 수가 있어. 요 TR을 늘릴 수가 있고 아래쪽은 뭐가 비용이니까 요만큼의 이윤을 늘릴 수가 있고요. 얘는 요만큼의 전체 뭐예요? TR이고 아래쪽이 뭔데? 비용인데 요 전체 TR이 이렇게 커지고요. 산출량을 늘리게 되면 요만큼의 이윤이 추가가 돼.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카르텔에 이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유인이 있다고요? 상대방의 산출량을 유지할 때 나는 산출량을 늘려버릴 유인이 있다. 이게. 카르텔에서 이탈해버리고자 하는 유인이 인센티브가 있다. 이거죠. 그게 카르텔의 불안정성이에요. 카르텔의 불안정성. 뒤에 가면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그걸로 설명하기도 하고 카르텔도 설명하고 서로 기업들이 왜 협조하기 어렵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은 언제 이윤이 극대화되냐면 요 시그마를 수평합하고 요 MCA하고 MCB를 수평합해서 뭘 도출하고 시그마 MC를 도출하고 두 번째는 요 시장 수요에서 MR을 도출해서 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독점자처럼 가격과 산출량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할당은 아까 협상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론적으로는 요 MR과 이 산출량 수준에서 MR과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정한다. 그 말은 요 QA 스타와 QB 스타 이걸 정할 때 주먹국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MR 이것과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요? 이게 뭐예요? MCA. 얘는 뭐예요? MCB. 이게 지금 다 높이가 같잖아요, 지금. 이런 조건하에서 할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산출량을 어떻게 정하고 총 산출량을 어떻게 정해? 시그마 MC 한 다음에 MR과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과 산출량을 정하고 두 번째 할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조건하에서 할당을 한다. 이 조건하에서 앞에서 우리가 3급 차별이라는 걸 봤어요. 3급 차별. 이거와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3급 차별은 시장을 나누어서 A시장과 B시장을 시장을 나누어서 차별화 전략을 썼어요. 그때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였어요? 시장이 두 개니까 뭐가 두 개라 했어? TR이 두 개라 했잖아요. TR이. 그래서 MRA, MRB, MC가 이게 3급 차별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데 여기는 시장이 두 개인가요? 시장은 하나야. 얘 독점자처럼 얘가 생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장 갖다가 팔아. 근데 뭐가 두 개야, 이거? 기업이 두 개고, 공장이 두 개잖아요. 공장이 두 개야. 그러니까 TR은 하나인데, 판매 시장은 하나인데, 뭐가 두 개? 공장, A 공장, B 공장. 그래서 TC가 두 개야. TC가 두 개. 그걸 미분해 봤더니 MC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어요? 맥시마이즈, 얘가 공동 이윤, 결합 이윤 극대화식이 있을 텐데, 이 결합 이윤이 TR은 몇 개고? 한 개고, TC가 A, TC가 B,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공동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A 시장에서는 몇 개 팔겠냐, B 시장에서 몇 개 팔겠냐, 이게 선택 변수고 각각 QA와 QB로 미분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3급 차별을 잘 이해해 놨다면 이거는 공장이 2개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3급 차별은 시장이 2개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지금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지금 A 기업과 B 기업이 있어. 얘네들이 카르텔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서로 우리 과당 경쟁, 과열 경쟁 하지 말고 담합을 해서 적당히 시장에 공급하고 좀 공동 이윤을 좀 누리자. 그래서 협정을 뭐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준수할 수도 있고요. 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고 그리고 카르텔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선택을 갖고 있어, 2기업이. 이 카르텔을 이탈할 수도 있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협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협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비협조 전략을 쓰는 거예요? 협조. 카르텔을 준수한다는 것은 얘는 협조 전략을 쓰는 것이고 얘는 비협조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비협조지. 이렇게 협조, 비협조 2가지 전략을 갖고 있어. 기업 A와 기업 B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카르텔을 준수하면 훨씬 더 보수가 큰데 둘 다 이탈해버리면 보수가 지금 나빠지도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용의자 딜레마에서 가장 간단한 보수표가 이겁니다. 8, 2가 4, 4. 얘는 협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데 나만 이탈하면 협정을 상대방 계속 준수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로 가버리면 나의 보수가 커지죠. 그래서 얘 협정하고 준수하고 있는 애는 보수는 떨어져 버리고 나만 보수가 커져. 그래서 보통 이게 1, 10, 11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내시 전략, 뭐 우월 전략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내시 전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최적 전략을 찾는다. 상대방의 전략,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A가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얘가 준수를 한다고 하면 얘가 협정을 계속 지키고 있어. 그럼 나는 협정을 그대로 지키면 얼마? 8의 보수인데 이탈하면 10의 보수를 누리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거예요. 얘가 협정을 이탈해. 그러면 나는 준수하면 1밖에 이탈하면 4의 보수를 누리네. 그러니까 이탈하겠지. 이 내시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나의 보수를 뭐하는 극대화하는 뭐예요? 전략이죠. 그런데 이 내시 전략은 그런데 이 내시 전략 가운데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내가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아봤더니 얘가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하나더라. 이런 거를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월 전략. 이걸 dominant strategy. 우월 전략이다. dominant. 아까 dominant form 봤죠? 지배적인.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단어가 dominant strategy. 우월 전략이다.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선택과요.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요. 얘가 뭘 선택하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자, 기업 A가 먼저 선택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봤는데요. 기업 B가 생각해 보세요. 기업 B가 준수라는 전략을 선택했어. 그러면 8하고 10 중에 당연히 얘는 준수하지 않고 이탈해 버릴 거예요. 얘가 이탈하는 선택을 써. 그러면 나는 준수하면 1이고 이탈하면 4니까 당연히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A의 입장에서도 뭐가 우월 전략이에요? 요 이탈요. 비협조가 우월 전략이야. 이탈. 카르텔을 이탈하는 거. 기업 B의 입장에서도 요 이탈하는 것이 우월 전략입니다. 이렇게 우월 전략의 짝을 뭐라고 하냐면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우월 전략 균형. 다시 말하면 비협조 요게 A 기업과 B 기업의 전략의 짝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비협조 이거를 무슨 균형? 우월 전략 균형.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 우월 전략 균형이다. 우월 전략 균형. 그리고 그때 결과 보수가 얼마? 4,4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을 4,4 이래 버리면 꽝이고 이건 보수고요. 균형은 항상 전략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전략으로 이렇게 비협조 전략 혹은 이탈 전략. 자,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카르텔을 얘가 원래 서로 이제 카르텔을 안 지키는 게 처음에 출발이라고 한다면 서로 담합을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요렇게 일로 가자 이거지. 서로 카르텔이라는 협정을 하나 만들어서 둘 다 서로 감산을 해주면 훨씬 더 적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니까 우리의 보수가 극대화된다. 독점자처럼 행동하자 우리. 그래서 서로 갔어 일로. 그런데 상대방이 협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디로 가버리는 게 좋아? 이렇게 가버리는 게 좋아요. 카르텔을 맺는다는 게 첫 번째죠. 요거는 뭐예요? 카르텔을 이제 이탈하는 거야. 얘만 이탈할 수 있어요? 나도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번으로 가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협조 전략일 때 내가 이탈해버리면 이탈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득이 생기지. 그래서 카르텔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게임으로 자세히 할 거예요. 요게 게임을 한 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게임을 한 번 하니까. 너 배신했어. 카르텔이 이탈하게 되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얘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게 보복 조치가 갖춰져 있다거나 두 번째는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 게임이다. 계속 이런 게임을 한다.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카르텔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라고 말하면서 오펙의 얘기를 많이 예로 듭니다. 오펙은 상당 기간 동안에 오펙은 이 카르텔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게 보복 조치가 있고 한번 원샷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하게 될 텐데 카르텔을 일단은 어디로 왔냐면 이렇게 불안정성을 이런 거로 설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424페이지 보면 디맨드 커브가 있는데요. 보통의 디맨드보다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완만하게 생겼지. 그 말은 내가 가격을 조금 낮췄을 때 아주 탄력적인 수요에 직면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MR 커브를 도출했어요. MR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 그게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은 어디예요? Q1, P1이야. 그러면 Q1만큼 생산해야 나의 이윤은 극대화되는데 가격은 어디서 정해야지? P1에서 정해야 가격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Q0, P0만큼 우리 서로 담합을 해서 너 Q0만큼만 생산해줘.
나도 조금 생산할 테니까. 그러면 요 Q0의 수준에서는 저기 수요곡선 높이 P0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빗금친 부분이 뭐와 뭐 사이가 빗금이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과 평균 비용, AC. 가격과 평균 비용의 사이만큼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윤, 초과 이윤, 뭐 손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P0의 가격에 Q0만큼 시장이 공급하면 그 빗금친 만큼 이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Q0야, Q1이야. Q1이지. 그래서 Q1으로 산출량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지 당연히. P1으로 떨어져. 나에겐 어때? 나의 이윤은 그 면적을 보니까 훨씬 더 크다 이겁니다. 탄력적인 수요 측면에서 면적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카르텔은 어떻다?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정하다. 그래서 카르텔 불안정성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425페이지가 보면 카르텔은 이렇게 불안정성을 갖는데 언제 이런 불안정성,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냐. 첫 번째,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서 개별 행동에 적발이 힘들 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이거죠. 카르텔에. 누가 산출량을 늘렸는지 잘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경우. 두 번째, 개별 행동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보복이 힘들 때.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복이 힘들어. 세 번째, 개별 행동을 취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힘들 때. 네 번째, 상품이 이질적이어서 가격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알기 힘들 때. 경기가 나빠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지금 안 그러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나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50개를 생산하는 건데 서로 합의했다고 10개만 생산해라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죠. 이럴 때 카르텔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건데 사실은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게임 이론을 하면 분석이 훨씬 더 정치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자보세요. 한 번 내가 이탈하면 8에서 10으로 가니까요. 엄청 좋지. 그런데 바로 다음 기회에 얘가 보복을 가했어. 어디로 가버려? 4로 가버려. 가만히 있었으면 8인데. 내가 일시적으로는 10의 보수를 누려요. 근데 그 다음 기회는 바로 어디로 가버려? 4로 가버려. 그런데 이 4가 지금 누리는 보수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누리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이라는 걸 할인을 해줘야 돼. 내가 한 달 후에 10만 원이 지금 10만 원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은행 갖다 맡겨봐. 이자가 나오잖아. 투자를 했어봐. 투자 수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다. 지금 당장 내가 8에서 10으로 가니까 이만큼의 이득이 생겨. 그거하고 뭘 비교를 해요? 이게 지금 10에서 4로 떨어져 버리니까요. 나중엔 얼마로 떨어지는 18에서 4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4 떨어지는 거를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거지. 비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이 보복이 가해질 때 혹은 게임이 지금 원샷 게임이 아닐 때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게임으로는 사게 됩니다. 광고 좋은 얘기죠. 됐고요.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점 이론은 그 정도로 보고 독점적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불혹에 붙어 있네. 불혹에. 불혹에. 불혹은 보통 보기 싫잖아, 여러분. 그래서 불혹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시장은 4개 시장이 있어요. 경쟁 시장, 독점, 과점, 그 다음에 독점과 경쟁이 같이 있는 시장.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 폐쇄 경제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개방 경제로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래서 재경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별로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독점의 요소하고 경쟁 요소가 같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독점은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가격 설정력을 갖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들이고 경쟁의 요소는 독점은 초과이윤이 있어도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 독점이니까
근데 경쟁은 어때요? 초과이윤이 있으면 금방 들어오지, 다른 기업들이. 이게 다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장이야,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 관망을 하고 있어 지금. 저기 잘 되나 어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우후죽순으로 커피 가게가 지금 커피 전문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데도 이윤이 있으니까, 지금 양의 이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아, 저기 보니까 이윤이 생길 것 같아.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퇴사를 했는데 내가 기술은 없고 말이야. 커피 볶는 거 이런 거 별로 큰 기술이 안 드는 것 같고, 뭔가 좀 그 커피 전문점에 앉아서 책이라도 하나 펴놓고 읽으면 뭔가 고상해 보이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정말 이거 완전히 포화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포화가 돼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오면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다른 문제인데 이제 개인이 이런 걸 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다 잘못하면 이제 퇴직금, 그 아까운 퇴직금 다 날립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파이가 0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조금만한 양의 일이 있으면 벌써 다른 기업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또 새로 들어올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급화 전략, 뭐 약간은 다른 상품. 이래서 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윤을 가지려면 어떤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 자기의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래프 한 개만 가지고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도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냐 이러지 말고. 지금 과점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에이, 쉬기 싫은데 쉽시다. 목요일쯤 되면 좀 힘들어. 여러분이 목요일쯤 되면 힘든데 금요일은 전혀 안 힘들지. 원래 토요일까지 이제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은 보강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에 할 건데 일단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많이 힘들 거야. 지금 뭐 요 진도 좀 빨리 나간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그냥 기출 문제집을 갖고 오라고 하고 진도를 나갈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가볍게 할 거니까 가볍게. 아이 뭐야, 교과서 연습 문제도 안 풀리는데 뭔 기출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아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볍게 이렇게 하고, 지금 외부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외부 공지를 안 했는데 한 다음 주부터 정도는 오픈 강의로 하겠습니다. 생각 중이야 지금. 외부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외부에도 토요일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좋다는 표정이에요? 나쁘다는 표정이야?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죠. 10분 쉬겠습니다.